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얼마 전 제 인생에서 가장 기가 막히고 분노로 치를 떨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 짐승만도 못하다. 라는 말이요. 전 정말 이 말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이 일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엄만 제가 아주 어릴 적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친아빤 얼굴조차 모르는 사람이었고요. 엄마에 대해서 알게 된 건 제가 초등학교 때 이모가 저에게 엄마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기 때문인데요. 친엄만 미혼모였고 친아빤 백수였습니다. 친아빤 엄마의 임신 소식을 아시고선 처음엔 책임질 것처럼 하다가 나중엔 알아서 하라면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도망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혼자 절 낳아 어렵게 절 키우셨대요. 그러다 제가 5살 때 엄만 병에 걸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 후로 절 걷어준 사람이 바로 이모 부부였어요. 이모부는 그때 당시 환경미화원이었고 이모네 집엔 저보다 2살 많은 언니와 4살 많은 오빠가 있었는데요. 특히나 이모부와 오빠는 제가 어릴 적부터 절 정말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하루는 제가 열이 40도가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잠결에 끙끙 앓고 있으니 이모부가 바로 절 업고 응급실로 뛰어가시기도 했죠. 그날 이모부의 등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언니는 절 정말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아무래도 어린 나이에 부모님 관심이 다 저에게 가 있는 것 같아 더 질투를 했던 거겠죠. 그렇지만 다른 가족들은 저에게 정말 잘해줬습니다. 저에게 이모부는 누구보다 든든한 기둥 같은 분이셨거든요. 이모부는 일도 정말 열심히 하시고 가정에서도 다정다감하신 분이었습니다. 전 이런 분이 제 친아빠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친딸인 언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언닌 이모부의 직업이 환경미화원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기도 했어요. 언젠가 한 번은 길거리에서 이모부를 마주친 언니가 모른 척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모부가 서운해하니 언닌 오히려 창피한데 어쩌냐며 따져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와 오빠가 언니에게 얼마나 뭐라고 했는지 모릅니다. 지숙이 너 어떻게 아빠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우리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야. 열심히 일하는 아빠한테 어떻게 그래? 언니, 이모부 직업이 얼마나 멋진 직업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난 이모부가 정말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언니 그런 생각을 해? 언니한테는 아빠잖아. 얼마나 좋은 일 하고 있는데. 야, 넌 조그만 게 언니한테 뭐라고? 너 까불지 마. 너 언니한테 혼난다. 언닌 그때 당신 정말 철이 없었습니다. 질투도 심했고 저에게도 못되게 군 적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오빤 저에게 정말 잘해줬었죠. 오빠는 어딜 가도 절 챙겨주고 공부도 가르쳐주곤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선 언니가 질투하며 싫어한 적도 참 많았어요. 그러다 유일하게 절 싫어했던 언니와 결정적인 사건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중학교 입학을 했을 때였는데요. 언니와 같은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죠. 그러다 한번 하교를 하다가 언니를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평범하지 않았어요. 언니 주변으로 언니 친구들이 둘러싸고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가봤더니 언니 표정은 아주 울상이었고 주변 언니 친구들은 히히덕거리면서 놀리고 있었어요. 야, 넌 왜 이렇게 비리비리하냐? 툭 하면 쓰러질 것 같은데 내가 한번 더 넘어뜨려 볼까? 내가 너 한 손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너희들 뭐야? 왜 우리 언니 괴롭혀? 넌 또 뭐야? 아, 너 그 같이 산다던 그 주워온 조카? 야, 가족도 아니면서 꺼져. 그래,
주워온 자식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봐라. 전 그때 진짜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언니를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을 팽개쳤어요. 솔직히 그동안은 저한테 너무 얄밉게 굴고 못되게 굴었던 언니였는데 남들한테 또 당하는 꼴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그래서 없던 힘을 다 끌어올려 악바리로 걔네들을 다 이겨냈습니다. 그날 진짜 어찌나 온몸이 엉망진창이었는지 얼굴에 상처도 나고 옷은 다 먼지 투성이었어요. 그 꼴로 집에 가던 언니가 갑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연아야, 너 왜 나 구해줬어? 넌 나 밉지도 않아? 치, 언니 진짜 얄밉고 미울 때도 있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언니 괴롭히는 꼴을 못 보겠어. 언닌 지금 나보다 몇 살이나 많은데 아직도 그렇게 당하고 있어? 내가 몸이 약해서 그런가 봐. 맨날 나만 놀리고 쟤네들 나보다 힘이 얼마나 센데. 언니, 앞으로 나한테 다 말해. 내가 언니 지켜줄 테니까. 그리고 앞으로 밥도 좀 많이 먹고 이렇게 말라가지고 사람들이 더 건드는 거잖아. 그리고 언니는 내 가족이고 내가 너한테 얼마나 뭐라고 했는데 너한테 싫은 행동만 있잖아. 어쩌겠어. 속 넓은 내가 참아야지 뭐. 가자. 우리 떡볶이 먹고 가자. 그러면서 언니는 펑펑 울더라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저와 언니는 정말 둘도 없는 베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언니와도 사이가 좋아지면서 전 행복한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정말 친부모는 아니었지만 이모와 이모분 사랑도 듬뿍 주시고 훈육할 땐 엄하게 훈육도 하시면서 절 정말 친딸처럼 아껴주셨어요. 언니와 오빠 역시 절 막내 동생처럼 챙겨줬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많은 가족들의 곁을 처음 떨어지게 되었을 때가 바로 대학 합격 이후였는데요. 대학이 본가랑 조금 멀리 떨어져서 기숙사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뒤로 주말이면 항상 본가에 왔었는데 이모와 이모분 제가 집에 올 때마다 상다리 휘어지게 음식을 차려주곤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매번 듬뿍 차려주셨어요. 이모부는 저한테 몰래 용돈도 챙겨주시기도 했고요. 하루는 저를 슬쩍 부르시더니 주머니에 뭔가를 찔러주시더라고요. 그건 두둑하게 담긴 용돈이었습니다. 이모부, 저 용돈 있어요. 저번에 주신 것도 저 다 안 썼는데.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어서 괜찮아요. 이건 이모부 쓰세요. 에이, 어른이 주는 건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거야. 아이, 얼른 받아. 그리고 이모한텐 비밀이다. 이모부가 돈 안 줬다고 하고 이모한테도 또 받아. 가면 얼마나 허하겠어. 집 떠나면 원래 속이 허한 법이야. 언제든지 와서 밥 먹고 가고. 이모부, 감사해요. 저 진짜 여기 올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모랑 이모부도 너무너무 신경 써주시고, 언니랑 오빠도 잘해주고요. 당연하지. 우리 막내딸인데 당연히 잘해줘야지. 여기가 네 집인데 당연히 편해야지. 공부하다가 힘들어도 오고, 마음대로 잘 안 풀려도 오고, 이모랑 이모부 보고 싶어도 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고. 알았지? 따뜻한 가족들 덕분에 그렇게 전 대학을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빠는 공무원이 되었고, 언닌 병원 간호사가 되었어요. 전 졸업 후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30대 초반에 먼저 결혼을 하고서 2년 후엔 언니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가정을 꾸리고 행복해하는 오빠 언니를 보며 전 언제쯤 결혼을 할까 싶었는데 저에게도 운명의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과는 1년여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처음 남자친구를 데리고 집에 인사를 갔을 때 이모와 이모부가 얼마나 행복해하고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 어린아이가 어느새 커서 결혼을 한다고 하니 감개무량이라며 너무나 축복을 해주셨어요. 남자친구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예비 시댁도 반대 한 번 없이 절 받아주셨습니다. 상견례를 하던 날도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상견례를 할 땐 이모와 이모부, 사촌 언니, 오빠 모두 와서 자리를 지켜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혼을 앞두고 이모가 저에게 어딜 좀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곳은 바로 전자매장이었어요. 전 무슨 일인가 해서 이모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모와 이모분 당연하다는 듯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연아야, 이제 결혼하는데 우리가 혼수해줘야지. 가서 한번 이것저것 봐보렴. 다른 건 크게 못 해주더라도 이런 건 우리가 해줘야지. 이모, 안 그래도 돼. 나 모아둔 돈 있어. 괜찮아.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섭하지. 내가 우리 딸도 해줬는데 당연히 너도 해줘야지 무슨 소리야. 그리고 너희 직구하면서 대출 받는다며? 그래도 이모랑 이모부가 있는데 이런 거라도 도와줘야지. 아휴,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집도 좀 사주고 그랬어야 하는 건데 그 대신 좋은 혼수 해줄게. 그러니까 혼수는 걱정하지 말어. 이모, 고마워. 나 정말 이모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이모부도 고마워요. 저 진짜 결혼하고서 잘 살게요. 그래, 연아야. 이모부랑 이모는 다른 거 바라는 거 없다.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기만 하면 돼. 이모분, 우리 연아가 잘 살 거라고 믿어. 그렇게 전 이모와 이모부의 마음이 담긴 선물을 받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언니와 오빠 또한 축의금으로 500만 원씩 거금을 해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가족들은 제 결혼을 누구보다 축복하고 축하해줬어요. 그리고 신혼집은 서로 반반 돈을 모아서 준비를 했어요. 그때 당시 제가 다니고 있던 직장이 좀 더 좋아서 제 명의로 집을 얻고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결혼을 하고서 바로 혼인신고를 해야 하나 고민을 했었는데 주변에서도 다들 혼인신고는 나중에 해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굳이 빨리 할 필요도 없기도 하고 남편이나 저나 늦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같이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막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난 그 다음부터 지옥이 펼쳐졌어요. 정말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건 바로 시댁이었습니다. 첫 시작은 신혼여행을 다녀오고서 선물을 드리고자 시댁에 방문했을 때였어요. 양과 똑같이 준비를 했는데 시모와 이모에겐 화장품을, 시부와 이모부에겐 양주를 사갔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선물을 보더니 얼굴을 잔뜩 찡그리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야? 나 이 화장품 안 쓰는데. 아유, 난 아무거나 안 쓴다고. 나 원래 쓰던 거 있단 말이야. 설땡수. 아유, 그거 아니면 나 못 쓰는데. 어머님, 아, 그러세요? 제가 몰랐네요. 죄송해요. 근데 이것도 정말 좋은 라인이라고 추천을 해서 제가 사가지고 온 건데. 그럼 나중에 다른 걸로 드릴까요? 아유, 이왕 사온 걸 뭘 또 바꿔. 됐어. 그냥 쓰지 뭐. 피부 뒤집어지면 그거 다 네가 책임지는 거다. 이 사람은 정말 양주도 비싼 걸로 잘만 사왔구만. 무슨 토를 달고 있어? 며느리가 알아서 잘 사왔겠지. 딱 봐도 화장품 좋아 보이는구만. 왜 그러는 거야? 평소에 무슨 쓰던 화장품이 있어? 아무거나 잘만 쓰면서. 아가, 신경 쓰지 말거라. 네 시애미가 괜히 하는 말이니까. 그땐 정말 피부에 안 맞아서 그러시나 보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시모는 이미 그 화장품을 거의 다 쓰고 없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때 안 맞는다며 뭐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시모는 아이 임신 문제로 절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좋게 좋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시모의 말이 도가 지나치더라고요. 시모는 회사에 나가는 것부터 각종 모임까지 온통 저에게 태클을 걸기 시작했어요. 얘, 넌 왜 애를 안 갖는다고 하는 거야?
네 나이가 벌써 30대가 넘어갔는데 이제 노산이야, 노산. 늦게 애 낳으면 애한테 얼마나 안 좋은지 모르니? 그래도 전 좀 더 일을 하고 싶어서요. 30대 중반 넘으면 그때 낳을 생각이에요. 지금은 아직 갚아야 할 돈도 있고 경력도 더 쌓고 싶어서요. 예, 그럼 늦어. 여자가 집에 있으면서 가정을 지켜야지. 돈이야 우리 아들이 버는데 뭐가 문제니? 여자들은 회사 나가면서 사회생활 한답시고 바람 피우고 그러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던데 혹시 너도 그러려고 그러는 거 아니지? 넌 절대 모임 같은 거 나가지도 마라. 그런 데서 다 불륜하고 그러는 거야. 시모의 말에 전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거든요. 시모가 평소에 동호회 같이 다니는 모임이 있었거든요. 제가 결혼한 지 1년 좀 넘었을 때 정말 깜짝 놀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건 바로 시모가 바람이 난 것이었어요. 남편이 그때 33살이었는데 시모 나이는 55살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엄청 밖으로 나다녔는데 모임에 나갔다가 바람을 피우고 시부가 그걸 또 알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시댁이 아주 발칵 뒤집어졌어요. 큰일이 났다고 신우가 연락이 오면서 시댁에 가게 됐는데 그때 시부가 시모를 향해 엄청 소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이 여편 내가 맨날 무슨 모임 나간다고 하더니 밖에서 그러고 다닌 거야? 어쩐지 집에는 아니고 밖에만 나가더니 아주 별의별 짓을 다 했구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잠깐 어울린 것뿐이지 바람은 무슨. 이 여편 내가 바람이 아니면 그게 뭐야? 당장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 나가라고. 그렇게 엄청나게 싸운 시부모님은 헤어진 애 만에 한동안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시부는 그때 당시 편의점을 운영하셨는데 매일같이 일을 하느라 바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부를 도와주기는커녕 시모는 맨날 밖으로 나다니기만 하더니 결국 그 사단을 낸 것이었습니다. 시부는 끝까지 이혼을 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한번 용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전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저렇게까지 배신을 했는데 왜 용서를 해주지 생각을 했는데 아마 그동안 살던 정도 있고 자식들도 있으니 그저 용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론 완전 시댁에만 가면 찬바람이 쌩쌩 불었어요. 시부는 그 뒤로 생활비도 주지 않고 카드도 다 잘라버리고 용돈만 조금 준 모양이었어요. 그러더니 그때부턴 시모가 절 타겟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어느 날부턴 시모가 급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연락이 오기도 했죠. 연아야, 친한 친구가 남편이 떠나가지고 장례라는데 네 시부가 돈을 안 줘서 내가 조의금도 못 내고 있다. 그래도 내가 친한 친구인데 안 줄 수도 없고 한 50만 원만 보내줄 수 있니? 내가 나중에 주마. 처음엔 장례 조문을 가야 한다고 하니 별말 없이 보내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점점 시모는 계속해서 저한테 맡겨둔 양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도 저에게 연락을 해선 돈을 달라며 당당히 요구를 했고요. 연아야, 이번에 더 친한 친구 남편이 하루아침에 떠났단다. 이 친구 나랑 아주 절친이야. 너희 결혼할 때도 이 친구가 나한테 축의금 100만 원을 했거든. 그러니까 네가 100만 원 보내다오. 어머님, 축의금 100만 원은 어머님 쪽으로 한 건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 내가 받았다니까. 받은 돈을 안 받았다고 하겠니? 네 시애비가 돈을 안 주는데 그러면 어떡해. 너라도 줘야지. 근데 어머님, 어떻게 한 달 사이에 두 분이 다 돌아가세요? 그러게나 말이다. 요즘 참 이런 일이 많네. 에휴, 어쩔 수 있니? 하늘의 뜻을 내가 조절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어쨌든 적어도 받았던 100만 원은 줘야 할 것 같으니까 보내다오. 처음엔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남편한테 물어보니 자기도 100만 원 받은 걸 안다면서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 말을 믿고 보내드렸죠. 그런데
그 뒤로 느낌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시모 절친이면 시부도 장래는 다 알고 있을 테고, 아무리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하지만 시부가 조의금까지 안 줄 거라는 생각은 안 들었거든요. 그때 마침 시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주말에 같이 밥 한 끼 먹자며 오라는 얘기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주말에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전 시부를 만나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아버님, 요즘 어머님이랑 사이는 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뭘 괜찮어? 그냥 내가 집에서 살 거면 숨도 쉬지 말고 조용히 살라고 그랬다. 네. 근데 아버님, 얼마 전에 어머님 친구 두 분 남편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던데 아버님도 다녀오셨어요? 뭐? 나한텐 그런 소리 없던데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또 이상한 짓 한 거 아니야? 내가 빨리 확인해 보마. 시부는 제 말을 듣고서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러더니 여기저기 확인을 해보시더라고요. 그 결과 시모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시모는 저에게 거짓말로 돈을 받고선 혼자서 그 돈을 다 쓰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했습니다. 시부 역시 너무 화가 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정말 너한테까지 사기를 쳤구나. 내가 다 아는 사람인데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한다니. 내가 너한테 경고하는데 너 네 시애미한테 절대로 돈 주지 말거라. 계속 그러면 버릇 절대 못 고친다. 딱 보니까 내가 돈을 안 주니까 너한테 돈 달라고 하고 어디 돌아다녔나 본데 절대로 주지 마. 네, 아버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0만 원은 내가 도로 보내주마. 내가 다 알아봤다. 장례 치른 적도 없다고 하더라. 이 여편 내가 진짜 아휴. 저도 저지만 시부는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 끓을까 싶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거짓말까지 하면서 돈을 쓰고 다녔는지,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런 말까지 하면서 다닐 수가 있는지 참 기가 막혔어요. 그 뒤로 시부에게 시모는 또 엄청나게 혼이 났습니다. 그러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 저희 집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또 생기고 말았어요. 그건 바로 저희 이모부가 암 판정을 받은 것이었어요. 건강검진을 하면서 발견하게 되었는데 대장암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서 이모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모, 이모부가 암이라고? 어떻게, 이모 괜찮아? 그럼 수술은 받을 수 있는 거야? 글쎄, 의사 말론 수술도 해야 되고, 이후에 항암도 해보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하는구나. 연아야, 근데 걱정하지 말거라. 너희 이모부 알지? 지금까지 얼마나 건강했는데. 네가 이렇게 슬퍼하면 이모부도 힘들어할 거야. 그러니까 힘들어도 이모부 앞에서 너무 슬퍼하지 말고. 알겠어, 이모. 이모부 꼭 살 수 있을 거야. 얼마나 지금까지 열심히 사셨는데 하늘에서 그걸 모를 리가 없지. 그러니까 이모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 나도 자주 찾아올게. 이모분 그 뒤로 수술을 받으시고 항암까지 계속해서 받으셨습니다. 정말 투병 기간이 쉽지 않다는 걸 그때 제대로 알게 되었어요. 사실 암에 걸리면 그 후의 생활이 힘들다는 건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항암을 할 때마다 이모분 오심에 구토에 무기력증까지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누구보다 의지했던 이모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 제 마음도 너무나 심란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남편이 말썽을 피우기 시작하더라고요. 결혼하고 2년 차였을 때 남편은 회사를 말도 안 하고 그만둬 버렸어요. 저한테 어떤 상의도 없이 혼자서 그런 결정을 하고선 뜬금없이 사업을 하겠다고 선언하더군요. 여보, 나 회사 그만뒀어. 나 앞으로는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려고. 내가 알아봤는데 이벤트 사업하면 돈 많이 번다더라. 내 친구들 결혼식 때도 사회 몇 번 봐주고 그랬잖아.
내가 보니까 이쪽으로 한번 도전해보면 잘 될 것 같아. 뭐? 회사 그만둔 것도 모자라 뭘 하겠다고? 당신 지금 그거 제정신이야? 전에 하던 일도 아니고 안 하던 걸 갑자기 어떻게 시작을 해? 우리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어. 좀 안정되고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갑자기 그렇게 회사를 그만둬 버리면 어떡해. 걱정하지 마. 나 사회 잘 보잖아. 납기도 많은 거 당신 알지? 어른들도 나 엄청 좋아한다니까. 요즘은 칠순잔치, 팔순잔치 많이 하잖아. 그 사람들 한 번 나갈 때마다 얼마나 많이 버는 줄 알아? 최하가 50이야, 50. 소문나면 1, 200은 금방 받을 수 있다니까. 어떤 계획도 없이 그렇게 무작정 말하는 남편을 전 끝까지 뜯어 말렸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아예 제 얘긴 듣지도 않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제대로 사업을 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아시나요? 남편이 어느 날 저에게 정말 당당하게 말하는데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여보, 나 이번에 사업자 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 당신이 나 사업자금 좀 대줘. 뭐? 사업자금?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 사업자금을 대? 아, 있잖아. 신혼집 얻을 때 내가 여기 반 대줬잖아. 어차피 당신 명의로 대출 받았어도 내 지분도 있는 거잖아. 그거 담보로 대출 좀 받아줘. 어? 여보, 나 진짜 이번에 잘할 자신 있어. 나 한 번만 좀 믿어줘라. 안 돼. 그걸 또 대출 받으면 언제 갚으려고. 안 돼. 절대 안 돼. 처음엔 전 절대 안 된다며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정말 끈질기게 절 설득했어요. 한 번은 제 앞에서 애걸복걸하면서 빌더라고요. 여보, 나 진짜 이렇게 부탁할게. 한 번만 믿어주라. 나 진짜 여기저기 홍보도 많이 하고 다니고 있어. 근데 아무런 자본도 없이 시작하면 시작도 못하는 거 알지? 그래도 운영비는 있어야 하잖아. 제발. 나도 나이 들면 이런 거 하고 싶어도 못해. 한 번만 남편 믿어주라.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돈 번다고 하는 건데. 어? 아이, 쓸데없는 짓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일 한번 해보겠다는 건데 한 번만. 제발. 정말 한 달 동안 끈질기게 남편은 절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 나름대로 시장 조사도 하는 것 같았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거기다가 자기 지분이라며 당당하게 요구하는데 그래 한번 해봐라 하는 심정으로 대출을 받아 사업 자금을 대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이벤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정말 생활비를 꼬박꼬박 가져다 주고 집 담보대출을 받은 이자도 꼬박꼬박 주기도 하고 원금을 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남편 나름대로 열심히 일도 하고 노력하고 있구나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자는커녕 생활비도 보내지 않더라고요. 사실 저도 회사를 다니는 입장이라 사업을 운영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고, 그래서 몇 개월은 좀 기다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도 생활비는커녕 작은 이자도 한 번을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젠 제 월급에서 계속 나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벤트 회사가 우리나라에만 수천 개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오래된 회사들도 많은데 경험 없고 노하우도 없고 인맥도 없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남편 본인은 요즘에 홍보만 잘하면 잘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뭐 말이 되는 소리겠냐고요. 누가 한 번도 경험도 없는 업체를 선정하고 이용하겠어요. 그래서 계속 남편 업체엔 적자를 볼 수밖에 없었죠.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남편은 회사 운영비도 자꾸만 저에게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힘드니까 쉽지 않은 일이니까 조금이라고 도와주려고 했는데 나중이 되니 완전히 절 아예 돈줄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는 본인 카드값도 다 내달라고 하면서 회사 운영비로 쓴 거라며 당당하게 요구하기도 했죠. 처음엔 신용불량자를 만들 수 없어 해줬지만 나중엔 진상까지 피웠어요. 한 번은 남편이 저에게 또 투자해달라고 말을 한 적도 있었답니다.
여보, 이쪽 계통에 능력 아주 출중한 사람이 한 명 있거든? 인맥도 좋고 능력도 좋아. 이 사람만 데리고 오면 우리 진짜 사업이 잘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 스카우트 하려면 계약금 5천만 원 있어야 하는데 당신이 좀 도와줄 수 있어? 뭐? 5천만 원? 5천만 원이 무슨 용돈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주라는 거야? 없어, 그 돈. 왜 없어? 집 담보라도 해서 주면 되지. 내가 나중에 다 갚는다니까? 우리 잘 살려고 그러는 건데 정말 안 해줄 거야? 이 사람만 잡으면 우리 회사 먹고 살 수 있다니까. 당신이 그럼 구해야지. 왜 나한테 그 돈을 달라고 해? 나 그 돈 얻고 줄 수도 없어. 그렇게 전 남편의 요구를 거절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술을 잔뜩 먹고선 저한테 진상을 엄청나게 피우더라고요. 마치 그 사람을 놓친 게 저의 탓인 양 남편은 말을 했습니다. 야, 네가 좀 도와줬으면 우리 회사 이렇게 안 되지. 그 사람만 있으면 전국 행사란 행사 다 할 수 있었는데 너 때문에 망쳤어. 다 망했다고. 그게 왜 내 탓이야? 5천만 원이 껌값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마련해? 우리 형편에 그 돈이 어디 있냐고. 어떻게 해서든 마련하려면 마련할 수 있지. 그 돈도 안 해주고 넌 아내라는 게 너한테 도대체 뭘 해주는 거야? 남편이 밖에서 열심히 일하면 힘이라도 되어주지 못할 망정. 다 회방이나 놓고 말이야. 아휴, 됐다, 됐어. 전 정말 남편의 말에 기가 찼습니다. 처음에 제가 사업 자금을 줬던 건 다 뭔지, 그건 생각도 안 하고 재탄만 한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도 남편이었지만 더 기가 막힌 건 시모였습니다. 절 어떻게든 잡으려고 이것저것 타박하기만 했어요. 하루는 아침밥을 안 챙겨주는 걸로 엄청 저에게 시모가 화를 내더라고요. 이해, 넌 우리 아들 아침에 밥도 안 챙겨주고 뭐하니? 여자가 게을러 가지고선 살림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밖에 가서 힘을 낼 수가 있어? 하여튼 간에 마누라 잘못 만나면 남자만 고생이라니까, 고생. 어머님, 저도 밖에서 일해요. 전 남편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서 출근한다고요. 사업한다는 사람이 아침 10시 일어나는 게 말이 돼요? 저한테 그러시지 마시고 남편한테 좀 뭐라고 해주세요. 그래도 엄마 말은 들을 거 아니에요. 애가 얼마나 피곤하면 아침에 못 일어나겠어. 우리 아들이 살이 쪽쪽 빠졌던데 그거 다 네가 안 챙겨줘서 그런 거 아니야? 하여튼 간에 밖으로 나다니는 여자치고 제대로 살림하는 사람 한 명 없다더니만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라는 게 따박따박 말대꾸나고 말이야. 아유, 내 팔자야. 어머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저 고생하는 건 아예 안 보이시는 거예요? 네가 고생은 무슨 고생을 해? 허구나 별거 아닌 회사에서 시간만 때우다 오면서 고생은 우리 아들이 하지. 너 이런 식으로 잘 안 하면 내가 너 우리 집에서 쫓아낼 거야. 어? 앞으로 신경 써서 잘해. 내가 너 두고 볼 거야. 남편과 마찬가지로 시모도 매번 재타만 하셨습니다. 정말 두 모자가 기가 막히게 닮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복잡한 제 마음이 남편과 시모 때문에 더 복잡했어요. 날이 갈수록 시모는 저를 압박하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자기 뜻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면 절 엄청나게 비난하고 욕을 하더라고요. 한 번은 시모가 보내달라는 돈을 보내지 않았더니 다짜고짜 전화가 와서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너 지금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면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야. 그 나이에 쫓겨나면 사람들이 널 어떻게 볼 것 같니?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너 쫓아낼 거야. 그 다음에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네 회사에도 다 까발리고 다닐 거다. 시부모를 부모로 보지도 않고 무시한다고 말이야. 네가 멀쩡하게 회사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너 내가 얼마나 독한지 모르지? 어디 한번 미친 여자 겪어볼래? 어머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돈 받고 싶으시면 아버님한테 말을 하세요. 저한테 왜 자꾸 돈을 달라고 하시는데요? 네가 내 며느리니까
며느리면 시부모를 봉양해야지. 줄 때까지 계속 전화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내 전화 받기 싫으면 돈 주면 되지 않니? 정말 시모는 끈질기게 절 괴롭혔습니다. 남편에게 얘기를 해봐도 저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그런지 남편은 제 말을 그냥 무시해버리더군요. 정말 너무 지치고 힘들었어요. 그러다 말도 안 되는 청정병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년여의 투병 생활을 하던 이모부가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요양병원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라며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전 부랴부랴 요양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가파르게 숨을 겨우 쉬고 있던 이모부가 절 발견하고선 살짝 웃음을 지으시더라고요. 연아야, 너는 내 진짜 딸이다. 알지? 이모부가 널 정말 사랑했단다. 그러니 어디 가도 기죽지 말고 살거라. 이모부, 이모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이모 곁에서 잘 지킬게요. 그러니까 이제 편안하게 쉬세요. 연아야, 고맙다. 이모부 막내딸로 잘 커져서 고마워. 힘든 일 있을 때면 언제든지 집으로 오거라. 이 이모부가 없더라도 항상 네 곁에서 지켜주마. 그 말을 마지막으로 결국 이모분 투병 그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얼마나 온 가족들이 울었는지 몰라요. 이모와 저 언니, 오빠 모두 큰 상실감에 빠졌죠. 장례를 치르면서 환하게 웃고 있는 이모부의 사진을 보니 눈물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전 누구보다 힘들어할 이모를 위해 장례를 도와드리고 조의금으로 500만 원을 드렸습니다. 남편은 이모부 장례식장에도 오지도 않았어요. 그때 투자를 안 해준 이유로 저와 사이가 서먹서먹했거든요. 그래서 조의금으로 얼마를 드렸다는 문자만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남편이 불이 나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야, 넌 네 남편도 안 챙기면서 뭐하러 죽은 사람을 챙기고 있어? 그 돈 나한테 줘라, 나한테. 500만 원이 장난이야? 뭐? 당신이 지금 그런 말이 나와? 아무리 나랑 싸웠어도 장례식장엔 와야지. 내가 뭐하러 가? 네 부모도 아니고. 인원수 채워주러 가라는 거냐? 야, 됐어. 오지 마. 너 같은 놈 와봤자 장례식장 물만 흐리니까 오지 마. 뻔뻔한 남편의 태도에 전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습니다. 이젠 정말로 마지막 한계까지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또 시모가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조의금 얘기를 들은 모양이더라고요. 이해. 너니 이모부가 네 친부모도 아니고 아무리 키웠다고는 하지만 죽은 사람한테 500만 원이나 쓰니? 그 돈 차라리 나한테 줘라. 난 이렇게 살아있잖아. 난 부모도 아니니? 참, 돈을 쓰잘데기 없는데 쓰는 건 여전하네, 여전해. 넌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 계산이 안 돼? 살아있는 사람한테 잘해야지. 죽은 사람한테 돈 줘서 뭐하게. 어머님, 이모부는 제 아빠나 다름없으신 분이세요. 아빠는 무슨?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을 무슨 아빠라고 하니? 내가 너 헛똑똑인 거 알았지만 이렇게 멍청할 줄은 몰랐다 정말. 전 시모의 마지막 말에 정말 화가 잔뜩 났습니다. 원래도 마음을 정하고 있었는데 장례식 끝나고 하려고 했던 걸 이제 실행할 때가 되었다 싶었어요. 그래서 마음 단단히 먹고 시모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받고 싶으세요? 그래, 나도 받을란다. 난 산 사람이잖아. 죽은 사람 챙기지 말고 나 챙겨. 안 그래도 내가 지금 30만 원밖에 못 받는 거 너 알지? 앞으로 나한테 줘. 너 안 그래도 하나 마음에 드는 거 없어서 어떻게 내쫓을까 했는데 잘 됐다. 이참에 나한테 점수 좀 따라. 그래요? 알았어요, 어머님. 기다리세요. 오시면 제가 드릴게요. 어머, 네가 웬일이니? 그런 거금을 별말 없이 준다고 하고. 그래,
연락 기다릴 테니 준비되면 말하거라. 그렇게 전 얼마 후 시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절 보자마자 그제서야 원래 해야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이모분 잘 보내고 왔니? 정말 완전 사람이 야가 빠지지 않았나요? 제가 돈을 준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더니 당당하게 시모는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 뭐 줄 거 있으면 빨리 줘. 나 그 돈으로 피부 마사지 좀 받아야 되겠다. 아유, 요즘 피부 마사지를 안 받았더니 엉망이야. 옷도 좀 사 입고 머리도 하고 네 시애비가 생활비도 안 주니까 이 고운 얼굴에 잡티며 몸에 장난이 아니네. 그래도 며느리라 내가 용돈 준다고 하니까 기분은 좋네. 너도 이제 나한테 잘 보이고 싶은가 보구나. 너 앞으로 하는 거 봐가지고 내가 잘해줄지 안 잘해줄지 생각해 볼 테니까 아이 얼른 내놔봐. 시모의 말에 전 코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 서류 봉투를 꺼내 들고서 시모 앞에 딱 펼쳤어요. 그렇게 그 서류 봉투를 받아든 시모는 신이 나서 살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진실을 알고서 깜짝 놀라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너 이게 뭐니?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왜 돈 500원 안 주고 이걸 왜 나한테 주는 거야? 너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니? 제가 언제 돈 드린다고 했어요? 그냥 드린다고 그랬지. 뭐? 나랑 지금 말장난 하자는 거니? 지금 날 고소하겠다는 거야? 뭐야? 형법 제311조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죄.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 들으셨죠? 제가 뭘로 고소할 건지. 이야, 너 진짜 장난 아닌 애구나. 정말로 이 시애미를 고소하겠다고? 시어머니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우리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거든요. 난 지금 그쪽 아들이랑 남남이나 마찬가지라고요. 교도소는 못 들어가도 벌금은 좀 내야 될 겁니다. 증거는 나한테 통화한 내역 다 녹음되어 있으니까 충분하거든요. 저 절대 합의 안 해줄 거니까 아주만 이거나 받으세요. 네, 저는 시모를 만나기 전에 경찰서로 가 시모를 확 고소해버렸습니다. 그동안 전화만 하면 돈 안 준다고 이것저것 협박도 하고 욕도 하면서 절 괴롭혔거든요. 그걸 고이고이 모아 증거로 제출을 했습니다. 고소장을 시모 얼굴에 던져두고 나오니 뒤에선 시모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렇게 집으로 향하고 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어디야? 또 출장 갔어? 왜? 왜 전화했는데? 나 창원에 출장 왔어. 여기 사회 봐야 해서. 왜? 그래? 그럼 당신 집은 집으로 보낼 테니까 그렇게 알아. 나 여기 집 부동산 내놨거든. 앞으로 여기 발들일 생각하지 마. 내가 주거 침입으로 신고하기 전에.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난 너랑 헤어질 거거든. 어차피 네 집은 그 잘난 사업한다면서 다 가져갔잖아. 네 지분은 이제 없어. 그러니까 여기 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 저는 그렇게 용달을 불러 남편의 짐을 싹 다 시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선 제 짐을 챙기고 이모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사촌 오빠 언닌 다 결혼을 하고 분가했으니 이모 혼자서 살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집을 나서기 전에 현관문에 쪽지 하나를 붙여놨습니다. 남편을 향한 경고의 쪽지였죠. 혹시라도 열쇠공 불러서 여기 강제로 열면 바로 고소할 테니까 좋은 말 할 때 니네 집으로 가라. 그날 밤 남편은 저에게 바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말에 전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꺼지라는 말을 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시댁으로 간 것 같았죠. 전 이모 집으로 가서 그동안의 얘기를 다 털어놓았어요. 이모는 제 얘기를 묵묵히 들어주시더군요. 그런 모습에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이모,
나 그 사람이랑 헤어질 거야. 그래서 나 이모 옆에서 같이 살아도 돼? 이제 이모부도 없고, 이제 나 이모 옆에서 지켜주고 싶어. 나 진짜 이모까지 잘못되면 못 살아. 그래, 연아야. 하늘에서도 네 이모부가 너 집에 왔다는 소식 들으면 좋아하실 거다. 걱정하지 마. 잘 돌아왔다. 잘 돌아왔어. 그렇게 저희는 그날 서로를 꽉 안아줬습니다. 그 뒤로 신혼집은 처분이 되었어요. 어차피 남편과 반반 모아서 샀고 남편은 이미 자기 지분을 다 가지고 갔으니까 정리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땡전 한 푼도 없이 헤어지게 됐으니 그제서야 전 남편은 아차 싶은 모양이더라고요. 뒤늦게 후회한다며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 당신 없으면 못 사는 거 알지? 나 솔직히 당신이 좀 미워서 이모부님 장례식장에 안 갔지만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너 장례식장 안 온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물론 부모님 같은 분인데 안 오는 거 정말 실망스럽더라. 근데 난 네 일처리 방식에 너무 실망했어. 그래도 우리가 부부인데 서로 상의하고 의논해서 처리해야지. 너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다 저질러 놓고 나한테 얘기만 했잖아. 그리고 뭐? 사업 자금 안 대줬다고 너나 네 엄마나 나한테 똑같이 욕하고 말이야. 나도 나도 우리 엄마가 왜 며느리한테 욕을 하는지 모르겠어. 네가 그렇게 나한테 행동하니까 네 엄마가 나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어차피 너랑 나랑 계산 다 끝났고 앞으로 연락하지 마. 내 인생에서 영원히 꺼지라고. 그렇게 전 냉정하게 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남편은 저한테 욕을 하다가 잘못을 빌다가 혼자서 아주 쇼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전 남편 번호를 아예 다 차단을 해버렸어요. 시모 같은 경우도 저에게 전화를 해서 빌더라고요. 연아야, 제발 나 고소 취하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이거 합의 못 보면 무조건 벌금이라던데. 나 벌금 낼 돈 없어. 그러길래 왜 남의 귀한 자식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전 합의 안 한다고. 아줌마 같은 사람들은 한 번 이렇게 크게 벌을 받아봐야 다시는 안 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아줌마는 벌 꼭 받으셔야 되겠네요. 안 그래도 경찰서에서 전화 왔는데 전 강력하게 처벌 원한다고 했습니다. 인생 곱게 사시고 벌금 잘 내세요. 야, 너 내가 한 번 숙이니까 날 만만하게 봐. 야! 끝까지 소리를 치는 시모도 전 싸그리 무시를 했습니다. 나중에 시부만 전화가 와서 미안하다며 어디서든지 잘 살라고 전화가 왔어요. 지금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몇 년이 지났습니다. 결국 전 남편은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 쫄딱 망했나 보더라고요. 얼마 전에 시내에서 우연히 남편 친구를 만났는데 얼마나 밑바닥 생활을 하는지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군요. 연아 씨, 그놈 지금 뭐하고 다니는지 아세요? 여기저기 친구들한테 돈 빌리고 다니고 아주 신용불량이나 돼서 폐인처럼 살고 있어요. 연아 씨랑 헤어지고 걔 인생 완전 쫄딱 망했어요. 얼마나 친구들한테도 등쳐먹었는지 전 남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사실까지 말해준다는 게 참 웃겼습니다. 솔직히 미안한 말이지만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결국 시모는 저에게 협박한 죄로 벌금을 맞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마 영원히 빨간 줄 기록이 남을 겁니다. 저는 지금 이모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이모와 둘이서 이모불 보러도 갔다 오고 여행도 가곤 한답니다. 언니 오빠도 가끔씩 전화가 오는데 항상 저한테 고마워해요. 연아야, 난 네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엄마 혼자 있었으면 내내 걱정이었을 텐데 네 덕분에 우리가 마음이 놓인다야. 고마워. 아니야. 나도 이모랑 같이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데. 언니 걱정하지 마. 내가 이모는 잘 챙길 테니까. 그래. 네가 있어서 엄마도 얼마나 행복해하고 좋아하는지 몰라. 고마워 우리 막내. 사람들은 흔히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라는 말을 합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그 결실은 나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한 것 같습니다. 사필귀정이라고 해서 모든 일은 결국 바른 대로 돌아간다는 말처럼 끝까지 올바르게 살아간 사람에겐 꼭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전 하늘에 계신 이모부에게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모부, 저에겐 이모부가 아빠였어요. 늘 제 뒤에서 든든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이모는 지켜드릴게요. 이모부가 그동안 절 지켜줬던 것처럼요. 이모부 막내딸 어떻게 행복하게 잘 지내는지 하늘에서 꼭 지켜봐 주세요. 사랑합니다. 이만 제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세요.